자, 문 정권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호철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정철입니다. 삼철 중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문재인 정권을 만든 핵심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정치 일선에서 자발적으로 손을 뗀 사람은 정치인 중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냐? 정치인이었죠.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권을 만들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애를 쓰다가 당선되자마자 두 사람이 현재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물론 당사자들은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티벳으로, 한 사람은 뉴질랜드로, 그리고 티벳으로 떠난 사람은 쿠바도 가고 뉴질랜드로 떠난 사람은 일본에 있다가 다 두 사람 다 얼마 전에 이제 귀국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 뭐 떠나 있었는지 한국에도 좀 있고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정권의 이 지금 창출에 서열 1, 2위의 공신들이 저렇게 떠나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아예 떠나려고까지 하는 발표를 하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의 발언도 했을까요? 최근에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향배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호철은 6월 부산시장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었는데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호철은 그저께 노무현 재단에서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불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러 영역에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대의에 따라서 넓고 깊게 봐야 되는데 자기 카드는 유용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친노 친문인 전해철, 박남춘, 김경수 의원 등이 각각 경기, 인천, 경남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다고 민주당 경선에 나올 건데 나의 출마는 나중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전념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부산을 포함한 경영남 5곳 중에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거기서 이 간간히 나고 지난 20대 총선 때는 부산에서 몇 명 당선이 되었지만은 김동완 전 경남지사가 당선되기는 했는데요. 2010년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지요. 자, 그래서 부산 경남을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여기에 이호철을 출마시키려고 했지요.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에서 5구 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에 38.71%를 득표해서 홍준표 후보 32.98%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이호철이 가장 폭발력이 있는 부산시장 카드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가 불출마를 하고 노무현 재단에 이렇게 집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호철의 불출마에 대한 변에 보면 문 대통령이 만약에 날 대통령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당신 차례다 해라 이러면 어쩔 거냐 하니까 대통령이 그리 안 하실 거다. 본인도 스스로 정치를 피하다가 그리 됐는데 나를 풀어주고 배려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냐 하니까 작년 여름 휴가 때 진해에 휴가 왔을 때 한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무조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다 기자가 이야기하자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2012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때 안철수 후보 측이 삼철 배제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진영에서도 삼철 프레임이 컸다.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지도부가 출마할 생각도 없는 나한테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고 하더라.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두 사람한테 이름 끝에 철자가 있다고 해서 이호철에다가 양정철, 전해철을 넣어서 이렇게 불출마하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불만이 좀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또 대선 때도 공직 포기 선언을 해달라고 문재인 캠프의 중진 의원이 요청했다. 저는 약속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정철과 두 사람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안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고, 자기는 이렇게 이제 안 하겠지만은 양정철은 나중에 구원투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양정철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펴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언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람이 책을 낼 때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책을 내죠. 내가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조용히 숨어서 살겠다 하면 남한테 알려질 책을 내지 않지요. 자,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성 누리꾼에 대해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편으로 큰 부담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온라인 토론과 댓글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데 고민이 깊었다. 이건 양 비서관의 희망 사안이겠죠. 그러면서 선거 상황에서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 온라인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에게는 무척 고마운 분들이지만 그 가운데 극히 일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 성향이 다른 누리꾼들에게 배타적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당내 경선 기간 동안 다른 후보들이 문 후보를 비판하는 소지가 됐다. 많은 이들이 경쟁자에 대한 강력한 비판 댓글이 문재인 캠프와 연계된 조직적인 것으로 오해했다면서 양 비서관은 소모적인 이념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를 인정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양정철은 책 말미에 노무현을 만나서 노무현으로 살았고 문재인을 만나서 문재인으로 살았다. 긴 세월이 지나 이제 다시 양정철로 산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 일선을 떠나 있는 소외들이 좀 착잡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자, 현재의 권력은 대선 몇 달 앞두고 들어온 임종석의 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석이 요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칼둔이 왔을 때 가구 박물관을 통째로 빌렸어. 그 가구 박물관 주인은 이 한국의 이 기업인, 칼둔이 와서 만났던 한 기업인과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개성이 강해가지고 아무한테나 통째로 식사하라고 내어주는 공간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 성북동에 있는 그 가구 박물관에서 임종석이 칼둔을 3시간 만나고 끝난 다음에 데리고 가서 문 대통령에게 접견만 시켰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간에 거의 누가 실세고 누가
대통령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회자되는 쪽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은 칼둔이 10일 날 가고 난 다음에 12일 날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가 UA를 덮기로 했다 하고 14일 날에는 인사동에서 사당 원내대표를 불러다가 UA 문제는 매듭짓기로 한국당하고 이야기가 됐으니 이제 당신들도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모임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것은 누구인가? 임종석은 14일 날 사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갈 때 조국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국은 어제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고 공룡경찰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요, 간단하지요. 뭐가 핵심입니까? 국정원이 간첩 못 잡게 수사 기능을 없애버려서 해체하고 검찰의 힘을 쫙 빼서 나중에라도 검찰이 우리 뒤통수 못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민정수석이 발표하냐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이렇게 발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발표하고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경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되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이 발표하느냐. 비서는요, 얼굴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를 보면 임종석과 조국이 비서가 아닙니다. 비서는 아무리 높아도 비서예요. 내시나 황관이 아무리 높아도 내시나 황관이고 상궁이 아무리 높아도 상궁입니다. 조선시대 때 상궁이 어전에 나와서 명의정, 우의정, 자의정 앞에서 판서들 앞에서 국정을 논하는 걸 보셨습니까? 뒤에서 힘이 있어도 있지 밖에는 안 놉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성지들이 지금 나와서요. 한마디로 어전 회의에 나와서 설치고 있습니다. 성지들이 어전 회의를 끌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도성지가요. 거의 그냥 판서들이나 영의정을 우습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를 민정수석이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은요. 소수의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생일 축하한다고 띄우고 있지만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업무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요.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총리 장관들을 데리고 국정을 끌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비서실장이나 수석은 시다바리들입니다. 보좌진입니다. 보좌진은 보좌진의 역할에 거쳐야 돼요. 그림자를 갖다가 대통령 앞에 서서 대통령한테 그림자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권의 권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특히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뚜렷한 색깔, 변하지 않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오랜 동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오겠다는 이 문재인에게는 충성인 양정철, 이호철 두 사람을 퇴진시키고 팽시키고 지금 임종석을 앞세워서 임종석이 전무후무한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요즘 이낙연 총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총리가 누구인지 저도 가끔 가다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총리는 임종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의에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까?
총리가 왜? 불만조차도 내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요. 총리를 보고 그냥 그림자 역할만 하라 해서 가끔씩 총리가 불뚝 성질을 내서 대통령하고도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건도 그랬고 이해창도 그랬고 황교안도 물러나기 전에 박 대통령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낙연 총리는 지금 총리에 대한 권한을 거의 존재감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데도 불만 한마디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자, 지금 북한하고 남북 대화가 뭐 이렇게 전개되고 올림픽이 끝나면 정상회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기미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또 현재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무슨 아파트 문제,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요. 경제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북한하고의 지금 이런 대화 국면이 틀어졌을 때 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게 될 때 이럴 때 아마 임종석 체제는 한계를 맞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는요. 겉으로는 임종석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전무후무한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여러 측면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있고요. 아무리 어진 사람도 자신의 권한과 영역이 한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눈을 뜨고 계속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 임종석의 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자는 2인자가 설치는 걸 절대로 오래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골마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